혹시 은행에 가보시면 철문으로 된 큰 금고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두꺼운 철문 안에 우리의 피 같은 돈이 고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 금고, 열쇠를 컴퓨터 자판만 두드려서 몰래 빼내는 사이버 부대 도둑질이었습니다. 남한은행, 일본은행, 멀쩡히 잠겨있는 금고를 한밤중에 몰래 열어서 그 안에 든 돈을 김정은 금고로 빼돌렸습니다. 하룻밤에 우리 돈 수백억 원씩 말입니다. 당에서는 그걸 애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저 총칼 대신 컴퓨터를 쓴 강도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백억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면서도 정작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장통에서 파는 1,000원짜리 속옷 한 장 살 돈이 없었습니다. 고무줄 다 늘어난 헌 팬티를 밤마다 바늘로 기워 신으면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설아. 올해 29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자유로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국 어느 허름한 아파트 방에 갇혀서 창문도 못 열고 살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정도로 암막 커튼을 쳐놓고 해는 뜨는지 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 어머니는 피복 공장 지배인. 북한에서는 그런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어쩌다 도둑질하는 인생이 됐는지, 또 어떻게 목숨 걸고 탈출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설아야,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대학생도 못 푸는 건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양당 간부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문의 딸, 당에서 특별히 키우겠소. 금성학원으로 보내시오. 금성학원. 겉으로는 영재학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들의 비밀을 캐내는 간첩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출세한다고 좋아하셨지만 그게 저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금성학원에 끌려간 날, 저는 평양 외곽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시멘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고 문마다 자물쇠가 주렁주렁 달린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교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동무들은 조선의 보검이다. 총칼 없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무너뜨릴 비밀 병기다.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다음 날부터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컴퓨터라는 게 놓여 있더군요. 당시만 해도 평양 일반 집에는 컴퓨터가 귀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제대로 없는 집이 태반인데 컴퓨터라니. 신기해서 만져보려는데 교관이 손을 탁 쳤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은행에 몰래 들어가는 도구다. 마치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듯이 동무들은 이 기계로 국경을 넘어 적들의 금고를 털게 될 것이다. 어르신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도둑놈들이 담 넘어 대문 따고 들어가 장롱 뒤지듯이 컴퓨터로는 전화선을 타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은행 금고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가도 컴퓨터 신호가 대신 가는 거지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리설아, 다른 애들은 벌써 100개 외웠는데 너는 뭐하나? 저녁 굶어. 교관의 호통이 떨어지면 저는 또 책상에 엎드려 암호 같은 컴퓨터 말들을 외워댔습니다. 마치 한문 공부하듯이 의미도 모를 영어 단어와 숫자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당해서 시키니까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도둑질 기술에 능숙해져 갔습니다. 16살 때는 처음으로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관이 어느 남한 회사 컴퓨터 주소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사진 한 장만 빼오너라. 들키지 말고. 어르신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남의 집 편지함에서 편지 한 통을 몰래 훔쳐보고 도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담 넘어가서 물건 훔치고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다리로 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것뿐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 회사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문서 하나를 복사해서 빼내왔습니다. 잘했다. 이설아. 이제 진짜 애국자가 됐구나. 교관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칭찬을 받으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동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8, 19. 나이가 차면서 제 얼굴이 점점 곱게 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또렷하고 피부가 하얗더군요. 평양에서도 미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당 간부라는 늙은이들이 학교에 시차로 온다고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는 어깨를 툭툭 치고 손을 잡고 처음에는 격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저를 훑어보는 그 눈빛.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아 동무. 오늘 저녁에 따로 면담 좀 하세. 너 앞날에 대해 의논할 게 있다. 50줄 먹은 배때갈이 나온 간부 놈이 20도 안 된 저한테 그렇게 속삭일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몸을 탐내는구나. 제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해도 결국 저는 북한에서 힘없는 여자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당의 전사인가 아니면 저 늙은이들 놀잇감인가. 21살 되던 해봄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친구 김순이가 실종됐습니다. 순이는 저보다 1살 아래였습니다. 저처럼 수학을 잘해서 뽑혀온 함경도 처녀였지요. 키가 크고 얼굴이 예뻐서 평양 간부들이 시찰 올 때마다 눈독을 들이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안 보이더군요. 저는 교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순이는 어디 갔습니까? 교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순이 동무는 사상이 불순해져서 재교육 받으러 갔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재교육.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지내던 앤데. 며칠 뒤 화장실에서 순이와 같은 방을 쓰던 동기를 만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그 아이가 귓속말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설아야, 순이가 당 간부한테 찍혔어. 그 사람이 순이를 자기 방으로 불렀는데 순이가 거절했대. 그랬더니 다음날 보위부가 와서 끌고 갔어. 순이 부모님도 같이 잡혀갔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북한이구나. 우리는 당의 전사가 아니라 힘 있는 놈들의 놀이개감이구나. 거절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 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철조망 너머로 별이 보이더군요. 저 별은 남한에서도 똑같이 보일 텐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 전체가 평양 시내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혁명 교양을 받으러 간다더군요. 넓은 운동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 사람 셋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남조선 영화를 몰래 봤다.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25살쯤 배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사람이 쓰러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교관이 고함을 쳤습니다. 눈 돌리지 마라. 똑똑히 봐라. 반동들의 말로가 이런 것이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영화 한 편 봤다고, 자유를 꿈꿨다고, 저렇게 죽어야 하는 겁니까? 학원으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저는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절하고 충성 맹세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순이처럼 말 안 들으면 잡아가고 영화 본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혁명가요를 부를 때도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칠 때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한데 말로 하면 그날로 순이처럼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 속으로는 탈출만 꿈꾸는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중국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설아 동무, 축하한다. 중국 심양에 가서 큰일을 하게 됐다. 부모님은 딸이 해외 나간다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출세가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중국 심양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려한 공항, 깨끗한 유리창,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 평양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는 나도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검은 잠바를 입은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권 내놔. 앞으로 3년 동안 필요 없다. 여권을 빼앗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들, 여권이 뭔지 아시지요?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서 말입니다. 그걸 빼앗긴다는 건 이제 도망갈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커먼 차에 실려 심양 변두리 낡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30평쯤 되는 그 집에 저희 7명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창문에 새까만 커튼이 쳐져 있고 창틀은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방 안은 깜깜했습니다. 너희는 빛을 볼 자격이 없다. 오직 컴퓨터 화면만 보고 살아라.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르신들, 상상이 되십니까? 날씨가 좋은지, 비가 오는지,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마치 땅속 두더지처럼 말입니다. 일과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세수만 대충 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때부터 밤 12시,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일만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앉아서 자판만 두드렸습니다. 밥은 어땠냐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침엔 옥수수죽, 점심엔 감자 몇 개, 저녁엔 시래기국에 쉰내 나는 밥 한 덩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먹던 밥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컴퓨터로 훔친 돈은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인데 정작 제 입에는 제대로 된 고기 한 점 안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본 은행에서 130억 원어치를 훔쳐냈습니다. 그날 보위부 조장놈들은 평양에 보고하고 좋아서 양주를 까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더군요. 냄새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라면 부스러기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구나. 김정은 금고 채우는 도구일 뿐이구나. 더 견디기 힘든 건 감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3분을 넘기면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안에서 딴짓하는 거 아니지? 빨리 안 나와? 20몇 살 처녀가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갑니다. 게다가 방 천장 귀퉁이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도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24시간 지켜본다는 그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은 누렇게 떴고 머리카락은 스트레스로 송송 빠져서 빗으면 한 움큼씩 뽑혔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거울을 보면 귀신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미인 소리 듣던 내가 이게 뭔가 더 무서운 건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 생활총괄하는 걸 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리설아 동무가 어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 자던 동료가 저를 고발할 때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맞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감정 없는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도 더 깊은 바닥이 있더군요.
어느 날부터 보위부 조장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제 어깨를 쓱 만지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너는 여기서 썩기엔 아깝단 말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순이처럼.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보위부 조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오늘 큰일 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내 방에 와서 축하주 한잔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양 금성학원에서 순이가 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절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 간다던 그 이야기가. 조장 동지,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오늘이야. 빨리 안 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그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샤워하는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놀이개가 되는 거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총 맞아 쓰러진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베란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우리 숙소는 3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여기 남아서 짐승 취급받느니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 저는 빗물 배수관을 붙잡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쇠파이프가 미끄덩거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목에서 우둑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야, 이설아, 너 거기 안 서.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았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달렸습니다. 바닥에 자갈과 유리 조각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조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아라. 탈북자다. 잡으면 돈 준다. 중국 사람들이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상상이 되십니까? 20몇 살 처녀가 밤중에 맨발로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도망가는 모습을요. 마치 6.25 때 피난 가시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달려 어느 시장 뒷골목 쓰레기장에 숨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발바닥을 보니 피투성이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보다 무서운 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중국말도 서툴고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 몇 푼과 낡은 손수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미안합니다. 제가 도망쳤다고 보위부가 집에 갈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실 텐데.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짐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유다. 짐승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산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가, 여기서 자면 얼어 죽는다. 일어나거라.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순대국밥을 파시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장사 준비를 하러 나왔다가 쓰레기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일어나거라. 따라오너라. 할머니는 절뚝거리는 저를 부축해서 당신의 작은 가게 뒷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방은 비좁았지만 연탄 난로가 피어 있어 훈훈했습니다. 젖은 옷 벗고 이거 입어라. 내 며느리 옷인데 좀 클 거다. 할머니가 마른 옷을 건네주시고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하얀 국물에 밥이 가득 담긴 순대국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산다. 뚝배기를 받아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뜰 힘도 없어서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습니까? 그 국밥이 왜 그리 맛있었는지. 그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국밥에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아파트에서 먹던 식은 밥덩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밥알을 씹으며 엉엉 우니까 할머니가 제 등을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고 다 털어내라.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그 무서운 압록강을 넘었겠니. 압록강은 안 넘었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도 목숨 걸고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부은 발목에 된장을 발라 헝겊으로 싸매주셨습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신기하게도 통증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은혜는 무슨. 같은 조선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6.25 때 북에서 내려왔단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같은 핏줄끼리 도와야지.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중국 돈 몇 장과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여기 적힌 주소로 가거라. 한국 목사님이 몰래 운영하는 쉼터란다. 거기 가면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게다. 빨리 가야 한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많아져서 위험하다. 쪽지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대한민국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저는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과 삶은 달걀을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배도 든든하고 갈 곳도 생겼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발목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그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국 사람 같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른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서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 남자는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선교 단체와 연결된 사람이었지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설아 씨, 지금 큰일 났습니다. 평양에서 체포조가 내려왔어요. 당신을 못 데려갈 거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훔친 돈이 워낙 크고 해킹 기술도 국가 기밀이니까 살아서 남한으로 가는 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을 떠나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길이 험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간 죽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걸어서,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산을 넘어서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제부터는 사람 다니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산속으로만 가야 해요. 공안들 눈에 띄면 북한으로 끌려갑니다. 어르신들, 6.25 때 피난길이 어땠는지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나무 밑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걸었습니다. 풀과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벌레가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발이었습니다. 이미 부러진 발목은 제대로 낫지 않았는데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것 같아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가다가 드디어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어요. 강물은 검고 넓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건너편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강을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까? 아니요. 배가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작은 나무배 하나가 강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배였습니다. 저런 걸 타고 저 넓은 강을 건넌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숲을 훑고 있었습니다. 빨리. 놈들이 따라왔어요.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배로 뛰었습니다. 저도 부러진 발을 질질 끌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야, 저기다. 잡아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심양 아파트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보위부 조장이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배에 올라타자마자 브로커가 모터 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부르릉. 퍽. 모터가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였으니까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걸려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줄을 당겼습니다. 부르르릉. 드디어 모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배가 강물을 가르며 출발했습니다. 탕, 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에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둠 속이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아, 너 가면 부모는 죽는다. 돌아와. 조장이 강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강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총알을 피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평양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아 씨, 이제 괜찮아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태국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배가 강 가운데쯤 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꼭 성공해서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검은 강물 위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에 가서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동포들도 이런 고생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강 건너편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아 씨,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거기 가면 정말 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설아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물건 이름도 다르고 사람 사는 것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설아 씨, 북한에서 배운 그 기술을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둑 마음은 도둑이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요. 저는 두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해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우리 은행이나 회사를 공격하면 제가 그걸 막아냅니다. 놈들이 쓰는 수법을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했던 짓이니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남의 금고를 여는 도둑이었지만 지금은 그 금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예금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퇴근 후의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고릅니다. 손님 이거 잘 어울려요. 하는 점원 언니의 말에 거울 앞에 섭니다. 평양에서는 간부들 눈요기나 하라고 억지로 꾸몄지만 지금은 온전히 저를 위해 꾸밉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치킨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봅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한국 드라마를요. 이제는 당당하게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끔 한강변을 걸으며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평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떳떳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 탈북 때문에 부모님이 고초를 겪으셨을 겁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님도 딸이 자유롭게 사는 걸 더 원하셨을 거라는 거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제가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그동안 못다 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컴퓨터는 남의 것을 훔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을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자유롭게, 당당하게 기술을 배우세요.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처럼 목숨 걸고 도망쳐 나와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은 매일 공짜로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도 제 부모님처럼, 제 옛 동료들처럼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입니다. 저 리서라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를 사랑하는 당당한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감사합니다.